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시험을 몇 번 보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치졸한 문제가 한두 번씩은 꼭 나와요. 근데 좀 깊은 분야에서 저는 이제 잘 모르는 분야에서 한 번씩 나긴 나는데 사실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론적인 문제가 많이 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도 진행이 되는 거죠. 뭐냐 SQL이나 이런 것들 갖다 실제로 풀어보고 실제로 조인을 해보고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는 편이죠. 그래서 그것만 잘 이해하시, 그거에 시간을 뺏기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사실 접근할 수 있어요. 이론적인 건 사실 다 흔하게 나온 얘기고 나와봐야 동시성, 뭐 나와봐야 뭐 트랜스로 그 에러 체크하는 거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다라는 정도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첫 번째 뭔지부터 일단 봐야 되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뭐죠? 데이터.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 일단 데이터가 뭔지부터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원래 의미로는 데이터는 진짜 그러니까 저번에 깔려있는 모든 어떤 수치를 데이터로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해요. 수치 아니면 측정치 이런 거죠. 근데 데이터가 실제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 부분을 갖다가 제가 정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데이터는 뭘까요? 네. 데이터는 세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67이다 아니면 170이다 180이다 이건 사실 수치잖아요. 근데 그 수치가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책상 길이도 될 수 있고 그죠? 책상 길이도 될 수 있고 사람 키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의미가 부여된 게 바로 사실은 저희가 수많은 정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정보가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보를 통해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이제 그 유의미한 데이터, 유의미한 분석을 통해서 그거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낸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나오는 것들 갖다가 우리 보통 지식이라는 표현을 진행합니다. 일단,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거죠. 첫 번째, 요 데이터라도 잘 관리를 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그 모델링까지 정확히 논리 모델링까지 전부 진행되면 그 데이터의 가치가 정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관리하는 게 데이터베이스고요. 요즘은 그것들 좀 더 발전시켜 빅데이터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지식적인 면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베이스. 예.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몇 가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죠. 어떤 게 있죠? 첫 번째. 예. 파일에 비해서 어떤 게 다를까요? 뭐 뒤에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공용이죠, 공용. 예. 같이 쉐어드 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파일은 공유하기 어렵다. 왜죠? 파일은 동시 접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파일 구조상에도 파일 시스템 자체가 동시에 접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한쪽이 접근이 되면 똑같이 한쪽이 락킹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고 또 수정이 된다 치더라도 그러면 수정한 데이터를 갖다가 다른 쪽에서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면 공유 자체가 데이터가 끊어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통합돼 있죠. 통합돼 있습니다. 즉, 이 의미는 약간 좀 애매한 의미인데 통합의 의미는 같아요. 뭐냐면 데이터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가 다 모여 있죠, 원래 어디 파일에 있든.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인사가 있고 총무가 있고 재무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쳐봐요. 그런 시스템들이 전부 한 곳에 데이터를 모아서 본다는 의미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의 연관관계를 바라보고 정의를 하고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저장된이라는 표현을 쓰죠. 되어 있다. 스토어드라는 표현을 쓰죠. 네. 일단 이 데이터는 한번 쓰여지면 전체가 다 저장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아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많은 그 시스템 내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을 통합해서 저기 회복하고 기록하고 하는 부분들이 적어지는 게 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자체에서 기능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죠. 기능적인 요소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적이고 통합적이고 기능적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메타데이터들이 같이 보관이 돼요. 메타데이터라는 걸 뭐라고 하죠, 저희가? 메타를 뭐라고 합니까? 메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규정하는 데이터예요. 즉, 어떤 틀을 규정하는 거죠. 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솔직히 데이터 딕셔너리잖아요. 데이터 사전에 가보면은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죠. DB의 크기부터 시작해서 DB의 정보부터 시작해서 테이블의 컬럼의 값들, 컬럼이 들어있는 값들, 컬럼에 대한 컬럼의 범위들, 그 다음에 인덱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키가 뭐고, 포린키가 뭐고, 둘의 연관계가 뭐고, 이런 부분이 전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 자체가 반대로 얘기하면 파이라고 부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통합되지 않고 각자 개별적으로 개발되죠. 일반적인. 예전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파일 시스템에서 대표적인 게 예전에 보면 그 억세스라든가 아니면 이름 뭐였지? 이제 로터스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DB로 쓰기도 했어요. 클리퍼 뭐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처럼 각각 응용 프로그램에 종속된 데이터만 보관이 돼요. 자, 응용 프로그램에 종속된 데이터면 어떻게 되죠?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게 생길까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인사도 있고 재무도 있고 통무도 있다 치면 거기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전부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잘 관리되고 있었으면 서로 이제 그 사람들끼리 잘 관리되고 있었으면 그런 문제 안 벌어지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는 중복될 가능성도 있고, 중복될 데이터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간의 불일치가 발생해서 사용자에게 잘못된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엔터티 개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일단 용어의 정의부터 한번 바라봅시다. 자, 개체라는 게 있어요. 개체는 뭔가요? 네. 정보의 단위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속성이나 특성 상태, 정보의 단위라고 이 엔터티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개체. 엔터티 안에.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럴 때 테이블 구조를 때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속성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엔터티와 어트리뷰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ER 다이어그램 그렇게 그리잖아요. 예전에 그릴 때 이렇게 엔터티와 속성을 그래서 처리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데이터의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개체들은 이 개체에 따른 인스턴스가 나옵니다. 인스턴스가 뭐죠? 네. 아까 소프트 공학에서 저희가 클래스를 인스턴스한 게 오브젝트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개체가 그 실질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그랜저를 만들었는데 그랜저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나오는 그랜저는 전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랜저하고 얘가 그랜저 공장에 있는 공장 설계도라고 치면 얘 같은 경우는 그랜저가 찍어서 만들어진 그 상태인 거죠. 근데 형태에 따라 전부 값이 전부 잘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각각의 값들이 전부 다 따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체 집합이라는 건 이 개체 집합이라는 얘기는 이 기체가 모인 거였죠. 즉 셋이에요. 네, 집합인 거죠. 개체가 모인 것을 개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체 타입 같은 경우는 개체의 개체를 정의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많이 보는 얘기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때 그냥 단순히 관계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영어로 그냥 릴레이션을 쓰는 거죠. 릴레이션 10이죠, 정확히 말하면. 왜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은 의미가 달라요. 여기 있는 관계하고 달라요. 얘는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 연결고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품이 있고
고객이 있으면 이 둘과의 관계가 어떤 게 생길 수 있죠? 예. 거래라는 관계가 생길 수 있죠. 그죠? 이 상품을 이 고객이 산 거예요. 그럴 경우에 보통 상품도 여러 종류고, 그리고 고객도 여러 명인 거죠. 그래서 N 대 M의 관계를 보통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라는 그 관계는, 이 거래라는 이 M 대 M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별도의 테이블로 구성할 수 있어요. 즉, 모든 릴레이션은, 모든 관계는 그거에 따른 테이블로 될 수는 없어요. 이제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에 맞는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릴레이션은 뭐죠? 릴레이션? 그렇죠? 예. 개체에 대해서, 요 개체에 대해서 저장하는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보통 2차원 테이블로 이루어지고, 2차원 테이블은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컬럼, 값.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릴레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릴레이션 이 모든 릴레이션은 테이블이 될 수 있지만 테이블은 모두 릴레이션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릴레이션과 테이블의 차이가 뭘까요? 요약이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테이블과 릴레이션의 차이. 예, 릴레이션의 조건에는 이런 게 있어요. 중복값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테이블에서는 프라이머리 컬럼이 없다면 중복값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릴레이션은 테이블은 아니에요. 모든 테이블은 릴레이션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요거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관계, 이게 또 관계 타입이 있는 거고요. 요 관계 타입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매핑 테이블 보게 되면 1대 N, 그죠? 그 다음에 N 대 M, 이런 게 존재하죠. 요 1대 N과 N 대 M에 따라서 그 테이블을 분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많이 결정하게 되죠. 1대 N 같은 경우는 주로 이쪽에 N단계의 포링키로 여기 있는 주기 값을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테이블을 합쳐버리죠. 그래서 릴레이션의 테이블을 만들지 않지만, N 대 M의 관계 같은 경우는 보통 테이블을 별도로 분리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알아실 게 있는데, 식별 관계 타입이라는 게 뭘까요? 자, 그것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강한 개체와 약한 개체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 들어오는 개체가 있는데, 강한 개체가, 강한이 있고 약한이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죠? 네. 강한 개체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애예요. 즉, 나 혼자, 다른 테이블에 관계없이 내가 테이블에 인서트하면 들어갈 수 있는 애예요. 근데 약한 개체의 경우, 약한 개체의 경우는 자기 자신만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즉 무슨 의미냐면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주키 부분이잖아요. 주키 부분에 여기에 특정 그 컬럼 필드 하나가 다른 데에 주키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즉 이 개체 무결성에 의해서 여기는 반드시 모든 값이 반드시 두 개의 값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존재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 그 주키가 연결돼 있다는 의미는 얘가 없으면 얘는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얘한테 매일 수밖에 없다 해서 약한 개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별 관계와 비식별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 식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이 약한 관계를 식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요거에서 식별된다고 얘기를 하고, 비식별은 두 개가 관계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갖다가 쳐야 됩니다. 자, 요 개념적으로 이제 이걸 간단하게 용어를 정의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왜 우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 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첫 번째, 이게 파일 시스템 문제인데 얘는 APP, 응용 프로그램의 종속적입니다. 종속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통 저희가? 저희가 본질적으로 얘기할 때 종속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사 여부가 그 사람한테 달려있다는 얘기를 할 때 종속돼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만 그 상호 의존 관계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물리 구조가 바뀌면 여기 그 파일 구조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도 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으면 이 파일 구조라는 거는 어플리케이션만의 데이터 구조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른 애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 모를 때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이 파일을 접속하려고 그러면 별도의 정보가 필요해요. 얘는 공통되고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갖다 정보만 있고 권한만 있으면. 근데 얘는 구조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죠? 그 구조가 단순히 여기 있는 컬럼 구조가 아니라 거기 저장되어 있는 구조. 얘가 몇 바이트로 저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포인터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복이죠, 중복. 네. 중복되니까 무결성이 깨지는 거죠. 네. 중복됐다는 거하고 여기는 통합됐다는 거하고 둘이 상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단순히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나와요. 데이터 시스템은 뭐죠? 저희가 보통 데이터 시스템은 우리가 했던 DB, 우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베이스. 다음부터는 DB로 적을게요. DB는 얘를 관리할 수 있는 DBMS가 필요한 거죠. 그죠? 여기에 이 DBMS와 연결될 수 있는 공통적인 언어가 필요하죠. 그게 뭐죠? 우리 얘기하는 DB 언어인 이 언어가 필요합니다. 언어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SQL이라고 표현하죠. 플러스 얘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 주요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실시간 접근이 돼야 되죠. 그죠? 실시간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예.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변화를 계속 하고 있어요. 왜? 같이 통합되어 있으니까. 다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심지어 동시 접근이 돼요. 누구나 같이 쓸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네 번째 가장 큰 특징인 내용에 의한 탐조라는 거예요. 내용에 의한 참조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플리케이션은 파일 시스템은 직접 접근하기 때문에 그 파일에 직접 주소가 가서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하죠? 그 키값이 있는 걸 데이터를 찾아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논리적인 언어로 우리가 보통 접근하게 되면 얘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저 관리 시스템이 알아서 가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내용에 의한 참조라고 해요. 여기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DB 구조에서는 그죠? 뭐 트리 구조가 있고 트리 구조로 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 구조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릴레이션 RDB로 형태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ORDB 형태로 갈 수도 있고 ORD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오브젝트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접근할 수도 있는 OODB와 ORDB로 같이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에 따라서 참조하는 법이 다르죠. 트리는 상위부터 접근할 수 있는 그 트리 형태가 되는 거고 얘는 상호 접근 얘는 관계로 오브젝트는 get OID로 얘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관계로 연결됩니다. 이걸 통해서 내용의 참조를 진행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이렇게 할 일을 정하고 나면 한 가지 바라보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예,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구조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부분은 삼상 스키마를 얘기하죠. 그렇지 않나요? 예. 왜 삼상 스키마를 우리가 굳이 나눈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겠지만 예. 데이터베이스는 저장되는 부분이 보통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삼상 스키마로 나누게 되고요. 보통 여기를
여기를 보통 이러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개념 스키마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 여기는 외부 스키마라고 얘기하죠. 자, 요거를 좀 똑같이 나눠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뭐라 하죠? 여기를 뭐라 합니까? 네, 외부 단계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여기를 개념 단계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를 내부 단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봤을 때. 얘는 DB 사용자의 관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사용자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와 매칭되는 단어가 뭐가 있죠? 여기에 매칭되는 단어는 네, 뷰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네, 뷰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개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설계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예. DB의 설계 정보, 즉 데이터의 모든 메타 구조가 전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개념 스키마라고 하고 이걸만 알면 사실은 모든 것을 조정할 수 데이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요 개념 스키마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곳, 요 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얘는 내부이자 물리 저장소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까지는 DB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DBMS라든가 뭐 기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설계를 만들어낼 수, 자기가 개념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요 단계까지 내려가면 뭘 봐야 되죠? 이제 DB를 봐야 돼요. 얘가 네트워크 DB를 쓸 것이냐, 아니면 트리 DB를 쓸 것이냐, 스트럭처 구조적 DB를 쓸 것이냐, 네트워크 DB를 쓸 거냐, RDB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요걸 개념 스키마는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DBMS가 바뀌게 되는 거죠. DBMS가 뭐죠? 오라클이냐, MS SQL이냐, MySQL이냐. 요거에 따라서 저장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거꾸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요 DB 형태만 잘 구성되어 있다 치면 얘 아래쪽에 표준 안시 SQL만 썼어요. 그렇게 되면 아래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바뀔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이걸 저희가 뭐또 얘기를 하죠? 예, 물리적 독립성이라고 하죠. 자, 물리적 독립성이 구조했어요. 근데 외부 스키마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 아래쪽에 있는 DB가 바뀌더라도 위에 있는 뷰만 제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사용자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얘가 뭐 DB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일단 데이터만 나오면 되니까 이런 걸 갖다가 논리적 독립성이라고 해요. 요건 문제가 자주 나는 거니까 요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잠깐 나왔지만 어디서 보관되죠?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스키마는 네, 어디에 보관됩니까? 스키마가 뭐예요? 설계 정보죠. 예. 그럼 설계 정보가 보관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올해 문제인데? 예. 데이터 사전이죠. 예. 데이터 사전에 보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하시고, 그거랑 계속 매칭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언어를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해서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이런 거죠.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SQL일 수도 있고 다른 언어일 수도 있어요. 그 언어는 여러 가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함수 정수 수정에 따라서 정의된 것도 되게 많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 얘는 어느 종류가 있을까요? 1번. 방금 얘기하신 DDL이 있어요. DDL이 뭐예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요.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예요. 즉 테이블을 만드는 애입니다. 스키마를 만드는 애예요.
테이블도 만들고요. 뷰도 만들고요. 심지어 뷰를 고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구성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걸 하죠? DML이 있는 거죠. DML이 뭐죠?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죠. 데이터를 관리하는 언어예요. 즉 우리가 얘기하는 C, R, U, D를 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데이터를 만들고 인서트하고 리드 셀렉트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고 요 데이터를 갖다가 조작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데이터 조작 언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죠? 네. 네. DC에 있어요. 얘는 특정한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이 DBMS를 통제하는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한을 부여한다. 그랜트 권한을 제거한다. 또는 백업 롤백 등의 언어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DML입니다. 그리고 요거에서 좀 재밌는, 추가적으로 재밌는 게 있긴 한데, DSL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DSL이라는, 요거는 잘 모르셔도 돼요. 얘는 호스트에 PC 내에서 포함되어 있는 언어를 갖다가 보통 DSL이라고 해요. 예전에 근데 이건 IBM이나 큰 DB 할 때, 그때 같이 좀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만 하시면 사실은 DB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DB를 그러면 잘 다루려면 어떤 식으로 제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잘 만들어야 되죠. 그죠? 잘 만드는 과정을 갖다가 저희가 보통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어떻게 주로 진행하나요? 흔히 얘기해서. 즉,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는 거는 간단해요. 모델링.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예요? 저희 얘기할 때? 예, 맨 마지막에 있는 저장 구조까지. 그래서 물리 저장소까지 된 것까지, 내부 저장소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모델링 할 때 단순히 처음에 개념 모델링 할 때는 뭐 인덱스라는 걸 포함하지만 맨 마지막에 물리적 모델링까지는 인덱스까지 전부 같이 정의를 해서 최대의 성능이 나오는 튜닝까지도 같이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자, DB 모델링에는 어떤 게 있나요, 보통? 저희가 단계적으로 봤을 때. 1. 어떤 게 있죠? 개념 모델링이 있죠? 개념 모델링. 그 다음에 논리, 그 다음에 물리가 있죠. 자, 개념에서는 우리가 주로 뭘 꺼내나요? 얘기를 할 때. 네. 우리가 그때 다이알디 그린 것처럼 개체, 그죠? 속성, 그죠? 그런 특성, 그리고 값 등을 알게 됩니다. 관계라고 얘기하고 싶긴 하지만 관계는 ERDB에서만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공식에서는 빠졌어요. 자, 논리에서는 뭘 보나요, 우리가? 논리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필드가 들어갈지, 어떠한 레코드가 들어갈지, 그리고 어떤 테이블이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모델링입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뭐가 되죠? 보통 얘기할 건 값의 범위라든가, 그죠? 범위라든가 도메인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다 봐야 되는 거죠. 물리는 뭘 보나요, 저희가? 예,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DB를 보죠. 그러므로 소위 말하는 또 다른 메타 정보,
서버 성능을 위한 몇 가지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게 인덱스죠. 인덱스 아니면 테이블 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모두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개념하고 논리하고 물리하고 되죠.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의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각 DB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첫 번째가 이제 관계형 같은 거죠. 자, 관계형은 뭐죠, 우리가? 자, 관계형. 관계형에서는 뭘 디자인하나요? 네. 그죠? 관계형에서는 보면 튜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튜플. 그 다음에 쓰죠. 그 다음에 거기 들어있는 속성. 그 다음에 스키마 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SQL 표준 지류를 보통 여기서 저희가 좀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객체 지향은 어떠죠? 객체 지향은 어떻게 모델링 하나요? DB에서. 네, 객체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객체 간의 관계를 갖다가 별도로 표현하게 됩니다. 주로 OID를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찾아가고요. 얘는 심지어 상속이 됩니다. 물론 요 두 개의 중간인 ORDB가 있죠. 가장 큰 ORDB하고 객체지향 DB하고 가장 큰 차이가 얘죠. OID가 있냐 없냐. 얘는 OID가 있어요. 그래서 그 OID가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안 있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객체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 다른 거예요. 자, 객체 관계형 같은 경우도 디버스 생긴 거죠. 확장 SQL 사용하는 거예요. 망형도 있고 계층형도 있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약간 트리라고 했던 계층형,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쪽으로 있는 망형이라고 해서 1대1 관계세요. 망형과 그러니까 네트워크형과 그 다음에 계층형의 차이점은 뭘까요? 계층형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찾아갈 때, 관계 찾을 때 트리 구조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얘로 다이렉트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얘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근데 망형은 이 선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즉, 얘가 여기로 다이렉트 연결될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다이렉트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엔드엔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망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방향성이 있으니까 아까 트리 같은 경우, 계층형 같은 경우는 방향성에서 규칙이 어렵지만 네트워크 같은 이걸 언제든지 관계를 끊을 수 있고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요거는 이제 각각 DB의 특징이니까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념 모델링을 하나씩 봅시다. 개념 멀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걸 하게 되나요? 첫 번째, 저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개념에서는 특징은 개체와 개체 간의 연결 관계를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체의 내부 구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먼저 하고 있는 게 얘는 해야 될 건 추상화를 먼저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추상화를 통해서 아까 소프트웨어하고 비슷해요. 실제로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는 구조, 그 전체의 데이터가 모두 필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따로 모아서 추상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데이터만 골라내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현실 세계를 갖다가 현실 세계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추상화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같이 배우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정의되고요. 그래서 요금속을 통해 가지고 개념적 스키마를 먼저 유도를 합니다. 뭐 집단을 하든 일반을 하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해요. 개체 분석이 있고 속성 학습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개체 분석은 뭐고 속성 합성은 뭘까요? 합성. 개체 분석은 실제로 그 개체를 보는 거예요. 아, 사람을 딱 봤더니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네 라는 방식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하향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향식. 그래서 얘는 엔터로트 러널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개체부터 만 다음에 개체를 먼저 보고 사람이라는 개체를 보고 그 다음에 식별을 해요. 근데 속성 합성은 얘기가 달라요. 속성은 뭐냐면 해당 속성을 보고 그걸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어디 가봤더니 꽃이 있는데 얘는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나눠져 있네. 얘는 이쪽 분야는 무슨 꽃이라 하자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먼저 보고 얘는 먼저 개념적인 거죠. 개념적으로 접근한다면 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먼저 보고 이 데이터를 한데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에 보니까 얘는 남자, 얘는 여자 이렇게 나눠지네. 라고 그 데이터를 구분한다든가. 얘는 그 직업이 프로그램의 직업에 따라 사람이 구분되네, 나이에 따라 구분되네. 이걸 보면 30대 남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타겟군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정의되는 걸 속성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상향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향식, 하향식은 내리꽂느냐 아니면 하는 것 따라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그 관계를 서로 찾고 연결하고 진행하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저희가 할 때? 그래서 그 개체나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개체, 관계, 그리고 속성, 개념 같은 것을 처리하고요. 강한 엔터티, 약한 엔터티 이런 것들 갖다 그거 일반화 개체 모델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는 거죠. 아직 그 개념적 얘기예요. 개념적에서 여기서의 ER 다이어그램은 핵심 모듈만 찾는 겁니다. 핵심을 찾아서 정의하는 것은 개체나 관계 그리고 개체 관계 속성 부분을 갖다가 저희 그 도입을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포함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관계에 따른 강한, 약한 개체 타입까지도 전부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체하고 속성을 나눠가지고 정의하는 거죠.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릴 때 개체, 속성 요거를 그리는 게 ER 다이어그램이고 여기에 따른 각각의 관계 갖다 1대 n이든 1대 n이든 2든 여러 가지 통할 그 기법을 통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 표현된 기법은 실제 상세 강의할 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을 여러 가지 ERD 표기법 중에 나오고 있는 거 있는데요. 간단한 그 그림들 하나씩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거죠. 요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사각형 하나 있는 거. 얘는 뭐죠? 네. 그냥 개체예요. 그죠? 보통 일반적인 개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각형이 두 개면 뭐죠? 이렇게. 이게 뭔가요? 예, 약한 개체입니다. 그리고 관계도 있죠. 관계는 마름모로 우리가 표현하죠. 자, 근데 마름모가 이것도 두 줄이다. 이건 뭐라고 하죠? 이럴 때 약한 관계 타입인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도 문제 나왔지만 이렇게 타원형은 속성인 거죠. 속성. 근데 이게 두 개가 있어요. 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죠? 하나 더 있어. 이것도 약한 속성인가요? 그건 아니고 다중값 속성이라고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는 동그라미에 밑에 바가 있다. 이게 뭐죠? 얘는
키죠, 키. 예, 키 값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특이한 거. 점선으로 만들어진 타원이 있어요. 얘는 뭘까요? 네. 드리븐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유도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도 속성이 뭘까요? 유도라는 속성이잖아요. 다른 값에 의해서 변경받는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합계, 총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차이 이런 것들은 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합쳐서 정의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구분해서 정의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명확한 핵심 데이터를 만들어냈어요. 핵심 관계와 데이터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거 갖다가 우리는 DB로 바꿔야 되죠. 우리가 뭘 한다고 했었어요, 그거를? 예. 이제 개념적인 모델링이 끝났으니까, 이제 논리적인 모델링이 필요하게 된 거죠. 요 그림을 가지고 실제로 테이블을 랩핑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제법 문제가 났었어요. 주로 테이블이 몇 개나 생성됩니까? 속성이 뭐가 돼요? 얘의 테이블 구조는 어떻게 바뀝니까?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가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요런 개체하고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테이블로 바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논리적 매핑이고요. 논리적 매핑이다 보니까 이때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얘가 RDB를 쓸 거면 이 각기 관계 타입에서 관계가 아까 트리 구조로 바뀌게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계층형이라고 했으면 트리 구조로 바뀌게 될 거고, 네트워크형이라고 했으면 네트워크 선이 연결될 거고, 오브젝트면 오브젝트에 대한 자료가 디파인이 되겠죠. 얘가 지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로 보는 것들은 엔터티 릴레이션 다이어그램, RDB 쪽이니까 RDB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우리가 DB를 구성을 할 때부터 아까 여기 쭉 연결되면서 여러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어요. 이렇게요. 1대 1인 경우가 있고, 1대 n인 경우가 있고, n대 m인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핑을 할 때. 네. 자, 1대 1인 관계라고 치면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1대 1이면 100% 매칭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굳이 테이블 나눌 이유도 없을 수도 있어요. 두 개를 합쳐도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1대 1인 관계에서는. 근데 데이터라는 거는 단순히 그런 쪽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정규화라든가 아니면 정규화라는 루틴도 존재할 수도 있고, 정규화에 따른 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적으로 분리될 수도 있어요. 사람에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본 정보가 있고 확장 정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학력 뭐 이런 것들. 근데 나하고 얘하고 1대1 매칭인데 1대 n이겠구나 그거는. 근데 나하고 1대1인 관계가 뭐가 있지? 그래서 그런 단계적으로 1대1로 된 관계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사람일 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의미론적으로 분리하고 싶을 때 테이블을 쪼갭니다. 그럴 땐 얘는 어떻게 쪼개죠? 어느 쪽이든 키를 하나 잡고 외래 키를 양쪽 어디나 둘 수가 있어요. 이쪽 테이블에 두든, 그러니까 여기 A라고 있고 B라고 있으면 A의 키를 외래 키로 여기다 B를 놓든 B의 키를 여기 외래 키로 놓든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1대 n의 관계에서는 어떻나요? 1대 n의 관계에서는 어디에 외래 키가 존재해야 되죠? 여기 존재해야 되죠, 외래키. 왜 외래키가 여기 존재하죠? 여기는 주키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얘는 그걸 가져다 쓰는 애가 될 거잖아요. 1대 n이니까. 얘가 여러 개가 될 수는 없죠. 주키가 여러 개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 걸 갖고 될 거고, 거기에 사용하는 키 값은 요걸 활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포린키 on 해가지고, 여기 있는 컬럼 on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n 대 m은 어떨까요? 네, 그렇죠. 둘이 합쳐가지고 별도의 릴레이션 테이블을 만드는 게 정석입니다. 아니면 요 n 대 m 관계를 갖다가 1대 n이나 1대 n 관계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정의를 하기도 해요. 그거는 그때마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자, 요런 관계 외에 한 가지 더 이렇게 봐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얘기했던 여기 동그라미 다중값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다중값이 뭐예요?
네. 다중값이 뭡니까? 다중값이라는 얘기는 요 안에 그 값 안에 우리 속성이 여러 개의 값을 가진다는 의미를 가져요. 즉 어떤 얘기냐면 내가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으면 내가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인데 가족이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가족. 그러면 가족이 한 명일 수도 있고, 그죠? 한 명이 있을 거 아니면 뭐 와이프, 자식, 뭐 동생, 엄마 될 수 있죠.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키하고 똑같은 키를 하나 기준으로 해가지고 1대 n과 한 관계랑 같은 형태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것만 분리돼가지고 별도로 빠져서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에 이 가족을 가지고 있는 엔터티 A의 부속 테이블로 뭐 A 다시든 뭐를 만들어져서 A의 주키가 여기에 있는 포렌키로 들어와야지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 1대 1이냐 1대 n이냐 아니면 n 대 m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요 관계만 알고 있으면 그런 테이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테이블 몇 개 나오나요? 꼭 필요한 게 뭔가요? 이거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원칙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매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차 관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 테이블에서 이게 한 대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세 개가 연결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같은 경우는 그 세 개 다 모아서 저희가 릴레이션을 같이 정의하게 됩니다. 자, 물리적인 모델링이라는 건 요거는 이런 식의 것을 구분을 쳤단 말이에요. 데이터 몇 개 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타입 몇 개고 정교화를 어떻게 할 것이며 데이터 타입, 크기, 도메인 또는 데이터 사용량 분석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물리 데이터입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일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인덱스나 테이블 스페이스 만들어준 정도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도 크게 알아볼 필요 없고 다만 그래서 응답 시간이나 저장소 효율화, 응답 시간, 효율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보통 얘기할 때는 튜닝이라고 표현도 해요. 하지만 이 물리적 튜닝보다도 논리적 튜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셔서 정리하시면 돼요. 100% 여기가 튜닝이라는 거 아니에요. 튜닝의 의미랑 비슷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물리적 것도 하지만 논리적 것도 분명히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개요로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거든요. 예, 쉽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일단 듣긴 쉽죠. 예.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도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또 데이터베이스하고 소공 같은 경우는 점수를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 다음 추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 중 하나는 정교화입니다. 정교화는 왜 해요? 정교화. 정교화를 왜 하죠? 정교화. 예, 맞아요. 개념적으로 맞긴 한데 실제로 정교화라는 목적 자체가 불필요한 중복을 없애는 거예요. 그죠? 정교의 정의 자체로 따지면 불필요한 중복 없이 중복을 없애서 이걸 없애서 뭐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 삭제, 갱신, 이상현상을 막는 거예요. 막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자, 이상현상이 뭘까요? 이상현상이 뭔가요? 네. 이상현상이라는 얘기는
데이터를 뭔가 조작하려고 하는데 원하지 않는 행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현상. 데이터 조작 시 unwanted 현상, 행동이 벌어진 액션을 막는 거. 액션이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행동인 거죠. 자, 어떤 게 있죠? 제가 여기 설명드린 거 여기 똑같아요. 추가, 삭제, 갱신 모두가 문제가 됩니다. 자, 추가는 어차피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추가라고 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해요. 근데 추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치 않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학생, 수강, 심지어 교수, 이렇게 저기 강의 교수 이렇게 한 대 몰아넣었다 쳐봐요. 나는 학생을 추가하고 싶어요. 근데 얘가 복학생이야. 그래서 아직 그 담당 교수도 없고 강의 교수도 없어요. 수강하는 것도 없어. 근데 내가 이걸 추가하기 위해서는 수강 정보도 넣어야 되고 강의 점수도 넣어야 돼요. 근데 임의 배정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저희에게는 추가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삭제 이상은 뭐죠? 내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까지 삭제되는 걸 얘기해요. 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학생이 있고 수강이 있고 강의 교수가 있는데 이걸 확 지워버리면 예를 들어서 강의 교수가 어떤 강의 교수는 이 학생 하나밖에 학생이 없었어요. 얘를 지워버렸어. 그럼 이 강의 교수가 날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갱신 이상은 이거예요. 내가 이제 학생을 여기 있는데 학생이 수강 강의 교수예요. 보니까 학생이 여러 명이 들었어요. 근데 강의 교수는 동일했어요. 근데 강의 교수를 바꿨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근데 얘만 바꿔버렸다. 그럼 얘는 아래 거는 붕 뜨게 되죠. 그 자세하게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예요, 하기는. 그래서 우리가 추가, 삭제, 갱신 내 이상현상을 막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막아요? 저희가? 이럴 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거예요. 여기서 있는 것처럼 중복을 없애서. 이런 현상이 보니까 중복이 발생하다는 거예요. 중복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 이 중복을 제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논리적으로 얘기를 찾아보니까 주로 어떨 때 발생하느냐 라고 했더니 중복이 되는 이유는 종속관계가 발생할 때더라. 이 내부의 데이터가 종속되지 않는, 서로 종속되지 않는 독립 데이터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학생과 강의가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즉,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완전함수 정속이라든가 아니면 부분함수 정속, 이행함수 정속들이 전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이거 뭐를 저희가 해야 될까요? 할 때는 바로 정교라는 것은 바로 이 종속 관계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시고 다음 진행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 정교화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그 정교화는 어떤 종속점을 제거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 교재는 오늘은 거의 안 쓸 거예요. 혹시 몰라서 제가 나온 거고요. 요거는 별도로 아마 교재 다음번에 재본해서 구매를 하실 때 아마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하실 때 이게 포함된 게 갈 거기 때문에 일단 그냥 참고로만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10분 뒤에 뵙겠습니다.